시간이 타이트하니까 저 쉬는 시간 없이 한 번에 가도 될까요? 화장실 다녀오고 싶은 분은 중간중간에 살짝 다녀오세요. 그리고 빠진 부분들은 강의 통해서 보시고요. 첫 문장 보세요. 국어 국문학과를 거쳐 경제학과로 그리고 다시 교육학과로의 방향 전환. 이게 첫 문장입니다. 호기심 생기죠. 얘는 뭐지? 우리 학과 왜 오려고 하지라는 우리 교수님의 어떤 느낌이 느껴지나요? 실제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 왜 뽑았어요? 그러니까 너 글 잘 써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았어요. 등록금 2년짜리. 사람들은 제게 왜 한과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 다니냐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러면 안 되나요? 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표현 나와도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물음표 써도 돼요. 알겠어요? 공부는 잘 보세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언어와 한글입니다. 지금 국문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이런 제가 3학년이 되어서 갑작스레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하겠다고 하자 주위에서는 모두들 의아했습니다. 재능 있던 문학 청년이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제학을 한다고 하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선택이 이미 계획된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인문대학 학생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경제학 내지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는 경우가 왕왕한데 일반적인 사례를 얘기해 준 거죠. 난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제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안 그렇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달랐어. 그럼 이제 궁금하지. 어떻게 달랐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적성에 대해서 탐색하다 보니 저는 회사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 덕분에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찍부터 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과거 이벤트가 나옵니다. 학창시절.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5학년 때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한참 딴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 사건 나오죠. 사건도 길지도 않아요. 학창시절 일가 친척분들이 선산의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가장 존엄한 부분인 삶과 죽음마저도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에 큰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만일 책 읽기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경제적인 관념 없이 살아가다간 언젠가는 큰 봉변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언젠가 경제학을 공부하리라 결심했던 겁니다. 경제학을 하게 된 동기와 이유와 생각과 과정이 다 들어가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자랑할 거예요.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문학의 장르로는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 관계에 따라 그 개별 장르가 나뉩니다. 이에는 또다시 작품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존재하고 작품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가 구별됩니다. 이거 왜 써줬냐면 자랑하려고 쓴 거예요. 저 학과 충실히 했습니다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자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함의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so what? 그 세부 상황이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봐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들은 어디를 봐라? 이 뒤를 봐라는 뜻이죠. 이 용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보세요. 문학 작품 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무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위에서처럼 문학 작품을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국어국문학과에서 지난 4년간 읽어왔던 모든 문학 작품들과 텍스트들은 사람과 세계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경험이 다른 어떠한 학문보다도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교육학에서 크게 발휘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나 교육학 가려고 하는 거. 맨 마지막 학과랑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이렇게 적어주면 아, 그랬구나. 너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어디가 나와야 되냐? 경제학과가 나와야 되는 거. 경제학과에서 체득한 것은 앞에서는 국문학과에서 체득한 거, 여기서는 경제학과에서 체득한 거, 이걸 녹여서 교육학과 가겠다. 이런 시그널이죠. 세계의 불안전성과 이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 그리고 불안의 해소 방법입니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배웠던 이론을 써주는 거죠. 이거를 희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희소성에서 출발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써줘야 스스로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는데 이를 충족시켜줄 재화는 언제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환이라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막연한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왔습니다. 이는 때에 따라서는
시장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여기에는 경제적 최적을 달성하려는 공동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제 경우는 미시경제학보다는 미시는 작은 거, 아주 조그만 거, 것이 커다란 것에 더 소질이 있었는데 스스로를 어필하고 있죠. 이는 저의 성향이 미시에서 다루고 있는 단기적인 성향보다 거시에서 다루고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더 우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단기는 순간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오늘 내일 하는 걸 단기라고 하고 5년, 10년을 보는 걸 장기라고 하거든요. 경제에서는.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활용 점점 들어갑니다. 단기의 경우는 단기 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이것이 향후 20년 뒤의 미래를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 한 칸 엔터 쳤죠. 우리 학생들 알 거예요. 독특한 표현이죠. 밑줄 그어야 돼, 안 그어야 돼요? 그어야 돼요. 교육은 백년대기라고 합니다. 20년 장기 이상을 봐야 되는 걸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난 경제학에서 장기에 훨씬 더 거시적인 것에 관심을 놓고 교육은 누구보다도 거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백년대기라고 합니다. 라고 딱 적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철저하게 장기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가 경제학과에서 배운 문제 해결 능력과 거시적인 안목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제가 배운 학문들이 현실에서 꼭 쓸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학만이 제가 앞선 두 학문에서 배운 공부를 잘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육학이 나를 포용하는 유일무이한 학과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표현 봐봐요. 우리 보조사, 교육학만이 들어가죠. 교육학만이. 그러니까 저 안 뽑아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라는 이 느낌이. 너무 자신감 뿜뿜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란 존재다. 여기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 그 내용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이거 4번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 친구야, 자기가 1번 문항 봐봐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을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제 이 친구는 똑똑한 친구예요.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디다 쓰고 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 경험 다 쓰고 있다. 배우고 느낀 점이 제일, 자, 봐보세요. 우리 말 표현에 주목하면 국어 문제도 풀린다니까요. 중심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센터다. 그러니까 뭘 센터에 둬라?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에 둬라. 그러니까 배우고 느낀 점이 50% 이상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메인이죠. 예. 잘했습니다. 훌륭해요. 제 수업 안 듣고 있죠? 안 들어도 잘하는 친구 많습니다. 꼭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겠죠? 세상은 훌륭한 선생님이 많습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달라라고 했거든요. 똑같아요. 배우고 느낀 점인데. 보세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거죠. 내가 의미를 뒀다는 얘기는 뭐야? 거기에 동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번 문항에 동기가 빠지면 꽝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의미다. 의미. 3개라고 쓰라고 하면 보통 3개 다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3개 써도 좋고요. 저는 2개 정도 쓰라고 권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2개 정도. 3개도 괜찮아요. 1개는 좀 그래요. 근데 제 학생은 1개를 진짜 멋있게 쓴 애가 있어요. 그건 1개 써도 돼요. 3번째. 학교 생활 중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배우고 느낀 점이죠, 당연히. 근데 앞에 거랑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야? 과정을 통해죠,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번 문항엔 동기가 빠지면 안 된다면 이건 했던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과정에 밑줄 딱 그으시고요. 이거는 물리적 과정이 아니라 생각의 과정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다. 생각의 과정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일을 할 땐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 근데 마지막엔 이런 생각으로 바뀌더라. 이런 생각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지 사건의 과정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할게요. 재밌네요. 배움, 배려, 나눔, 협력, 갈등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펜타쌤이랑 저랑 의견이 갈려요. 그분은 이 4가지를 다 때려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헬린 켈러입니까? 마더 테레사예요.
특정한 사건 통해 배려, 나눔, 협력, 갈등이 다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성모마리아급 아니면 할 수 없는, 성인 아니면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두각시키고 싶은 거, 결국 이 3번 문항에서 보고 싶은 건 인성이기 때문에 내 인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보통 한 2개 정도 컨비네이션이 되겠죠. 갈등이 있었는데 협력했다, 그죠? 갈등이 있었을 때 나눔을 통해서 극복했다, 배려를 통해서 협력했다, 이런 거 되겠죠. 이렇게 한 2-3개 이제 컨비네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 봤더니 1문단은 배려, 2문단은 나눔, 3문단은 협력, 4문단 갈등 관리 쓰는데 여러분들입니다. 웃지 않으셔도 돼요. 다 자기가 쓸 거예요. 쓰다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알겠죠?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 쳤던 것들이 키워드다. 이거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스킬인데 각 문항별로 알려드릴게요. 1번 문항, 이게 1번 문항이고요. 두 번째 게 2번 문항이에요. 그 다음 게 이게 3번 문항입니다. 아시겠죠? 각각 매칭을 좀 시켜주세요. 1번 문항, 아까 1번 문항이 그거였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운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 중심을 써라. 1번 문항에 대한 내용을 쓸 때 첫 번째, 아까 강의했던 것처럼 실패를 중심으로 해야지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실패를 쓸 경우는 실패의 원인, 실패의 이유, 실패의 해결책, 실패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글의 플로우가 자연스럽게 써진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에서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너 뭐 공부했니?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너 우리 학교에 와서 잘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 우리 학교 잘 따라올 수 있어를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이거 쓰라고 그러면 다 대부분 국영수 쓰거든요. 제가 수학을 못했는데, 국어를 못했는데, 영어를 못했는데 썼는데 이 예시는 꼭 국영수일 필요 없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이라는 범위를 넓게 봤을 때 책 읽는 것도 학업이죠. 사교, 친구 만나는 것도 학업이죠.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도 상관없고 국영수만이 아니다. 오히려 국영수 하면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요. 방법론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영수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건설적인 깨달음은 진로적성으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각 문단의 마지막은 그 학과랑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요 국영수일 필요 없다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 학생 중에 동아시아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동아시아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했다고 썼습니다. 저는 동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읽었냐? 동아시아사에 관련된 책을 5권을 샀는데 저자가 다 다른 사람을 샀답니다. 굉장히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동아시아사를 5권의 저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으니까 논점과 관점이 비교가 되죠. 똑같은 거지만 여기는 한국 위주야, 여기는 중국 위주야, 여기는 일본 위주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자가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 역사가 바뀌는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검증해야 되고 실증적인 학문인 역사학마저도 이렇게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글이 다르게 써줄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나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글을 쓰고 싶다. 아니면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쓴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결국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특정 학문에 대한 자신의 학업 내의 기울인 노력이죠. 그러니까 이거 서로 스터디 그룹 해가지고 이게 사실 최악이에요. 스터디 그룹해서 막 교환하고 막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토론 대회 나가고 막 이런 거보다도 다른 경험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많다, 일반적인 것들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1번 문항은 된 것 같아요. 2번 문항은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까 2번 문항이 뭐였는지 살짝 다시 한번 볼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3개 이내 써라. 교내 활동이죠. 그래서 교내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냐?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겠네요. 축제 기간 때 뭐 부스 꾸리는 것도 많이 해봤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환경미화도 좋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인지상 연구 좀 해야 돼요. 학교별로 좀 다르게 써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3개를 쓰라고 했을 때 2개 정도 쓰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써라. 그리고 반드시 지원 동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지원 동기.
아, 네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교육 유발 요소는 안 됩니다. 사교육 유발 요소는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교내 활동인데 학교장의 추천으로 미국 가서 토론대회 한다. 누가 봐도 사교육 막 뿜뿜 나오죠. 막 돈 막 들어가죠. 근데 이런 건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빠주셔야 되고요. 요거 쓸 거 없으면 전공 관련 독서 써주셔도 되고요. 요 독서, 요거 팁 하나 드리면요. 책은 어떤 책 있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내가 그냥 관심 있는 거? 책을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렇게 나약하게 살면 안 돼요. 순수하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교수님들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쫙 라인을 그려보면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입학사정관이 다 보는 경우도 있고 자 가장 원로 교수님은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힘드셔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냐면 자 봐봐. 원로가 있고 정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조교수가 있어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핵심 라인은 어딜 것 같아요? 부교수예요. 부교수. 학과장은 부교수가 하는 겁니다. 학과장은. 조교수는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한 2, 3년 동안 지나다가 이제 부교수가 되면 이제 학과장을 시켜요. 그럼 학과장님이 보통 입학에 관련된 많은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학과장님 하시고 몇 년 지나면 이제 정교수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부교수와 아니면 정교수 중에 또 정교수분들 중에서도 학과장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핵심 실세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도 유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교수 쪽에서의 아래쪽 연배 그리고 부교수 전체 라인 요게 핵심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저서 한두 권 정도 껴주고 실제로 읽어야 돼요. 대신에 꼭 읽어야 돼. 이건 안 읽고 가면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읽는다면 그분들의 이제 라인의 책을 읽어주는 게 사실은 좋고요. 네. 그러면은 너 읽어봤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 네, 사실 교수님이 이 학교 교수님인지는 몰랐습니다. 나오실지는 알긴 알았는데, 저 워낙 교수님 좋아해서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 심사위원 하실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느낌?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세상을, 제 학생들한테 늘 하는 소리가, 고3은 좀 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가 올라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순수하고 착하게, 선생님이 무조건 하는 말, 맞아. 맞아. 역시 우리 선생님 잘 가르쳐. 이거 바보예요. 비판도 하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딴 학원 가기도 해야 돼요. 진짜예요. 제 학생들 늘 얘기해요. 끊으려면 끊어라. 니네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영리해야 되고 선생님 이거 설명 왜 안 해주세요? 설명 똑바로 좀 해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얕게 내 걸 다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도가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는 좀 치열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고3 때 괜찮은 건 다 괜찮아요. 알겠냐? 알겠죠? 그거 뭐지?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그래서 전 맨날 책을 도둑질했습니다. 친구 거 맨날 훔쳐오고 내신 시험도 빌려줘. 그래서 원래 체육 시간 안 나고 카피해놓고 다시 갖다 놓고 책 도둑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번 문항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내 인성을 보여봐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인성. 그러니까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니? 대학 가면 팀 프로젝트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요. MT도 가요. 총학생회도 해야 돼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되게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아까 배움, 나눔, 협력, 갈등이라고 했죠? 제가 생각하는 배움이란, 제가 생각하는 배려란, 제가 생각하는 갈등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서두에 딱 적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실천한 내용을 적어주면 글이 되게 깔끔해집니다. 요것도 이 뒤에 예시를 다 확인할 거예요. 제가 먼저 이걸 싹 다 하고 예시를 맨 마지막으로 볼게요. 두 번째, 나만의 스페셜티로 협동. 요거 2번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요거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협동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세 사람이서 협동한다. 그러면 A, B, C 사람이 그냥 똑같은 사람 셋이서 이렇게 협동한다는 느낌이 나죠. 근데 이건 협동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서 자기소개서 관련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호주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 문항이 이거였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스페셜티를 가지고 그 스페셜티를, 그 특별함을 가지고 협동한 사례를 쓰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그냥 협동에 대해서 쓰라가 아니라 너는 어떠한 특징이 있니? 근데 그 특징을 잘 살린 협동 내용을 써라라고 했던 게 문제였거든요.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동아리 활동하면 어떻게 해요? 협력했다. 나는 뭐 했고 넌 뭐 했고 넌 뭐 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아리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시작부터 뭐 하는 거야? 저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성격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과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심리학과 또 상담 또 엄청 많아요. 에? 교육도 마찬가지 또. 그러니까 다 돼요. 웬만하면. 항공. 그렇죠? 서비스 업계는 다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타인의 이야기, 저는 말주변은 없지만 타인의 이야기는 잘 듣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저는 타인에게 제 이야기를,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주로 그것을 듣고 정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 앞에 있던 꼭 자기소개서로서 자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반면에 또 다른 친구, A라고 하는 친구, 하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민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 친구는 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에게 회장을 권유했습니다. 내가 권유했다. 넌 말 잘하니까 회장 해보지 않을래? 근데 그 이야기가 적절했던지 정말 성공적으로 동아리 운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자, 남이 잘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올라가는 느낌 나죠? 왜? 내가 추천한 거잖아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어머님들 잘 느끼신데 좋은 강사를 딸에게 소개시켜줘서 강사가 강의를 잘하면 왠지 내가 올라가는 기분. 한 건 했다. 잘 골라줬다. 막 이런 느낌 나잖아요. 똑같은 기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스페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걸 통해서 협동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저는 이렇게 쓰면 되게 좋은 점수 받을 것 같아요. 느낌상. 실제로 문항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스페셜티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배움, 협력, 나눔 갈등 다 쓸 필요 없고 너무 거창할 필요 없다. 소박하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과정을 써라라고 그랬죠. 과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요리의 레시피가 아닙니다. 저는 카레를 참 잘 만들어요. 카레,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하신 카레를 그대로 만드는 편인데요. 카레 만드는 제가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양파를 썰어야 됩니다. 그렇죠? 양파를 송송송 썰어요. 썰어서 뭐 하냐면 기름을 살짝 두른 다음에 그거를 약한 불에 계속 돌려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약간 노래지면서 단맛이 확 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만약에는 소고기 카레를 만들고 싶으면 소고기를 그냥 덩어리씩 딱 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기름이 막 생기겠죠. 그리고 거의 태울 듯이 그 소고기를 굽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이 쫙 나와요. 육즙도 막 나오고. 그 상태에서 물을 부으면 되게 신기하게 카레를 넣지 않은데 물이 노란색이 돼요. 마치 카레를 넣은 것 같잖아. 왜? 양파 때문에 그런 거죠. 양파에 갈변한 것 같다며.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썰어놨던 이제 뭘 넣어야 되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감자 같은 걸 넣고 카레를 넣어서 농도만 맞추면 되거든요. 자, 이건 과정이게요, 아니게요? 제가 지금 요리하는 과정 얘기했죠. 과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이거는 레시피는 맞는데요.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아까 과정은 제가 뭐라 그랬죠? 생각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과정은 생각의 과정이에요. 나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그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런 걸 시도를 했고 그 시도한 걸 통해서 저는 이런 걸 얻었고 이것이 나중에 제 미래, 지금 당신네 학과에 지원하게 되는 핵심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라고 적어주는 거. 이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4번 문항을 쓸 때는 요 앞에서 쓰지 않았던 내용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어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중에 앞에서 쓰긴 썼는데 나 더 강조하고 싶어. 난 진짜 리더십이 진짜 슈퍼 울트라급이야. 리더십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 한 번 더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당차게 4번 문항을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 지원 동기와 포부를 쓰라고 하거든요. 보통 서울대학교는 독서 문항이죠. 보통 이때. 그래서 요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전 연습은 제가 저 뒤에 팁부터 강의하고 할게요. 요거는 각자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팁은 제 설명 들어야 되거든요. 추출 넘길게요. 엄쌤의 꿀팁. 33분 남았습니다. 33분. 생각보다 시간 엄청 빨리 가죠.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자, 1번. 우리 학생들의 이제 저질스러운 표현들이 막 나올 겁니다. 논술 쓰는 사람, 이 부분 진짜 열심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학교 레포트 갔을 때, 레포트 쓸 때도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강의하는 것들은.
1번. 피동, 수동 표현은 지양해라. 없애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동아리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없어 보이죠? 굉장히 이상 있는 글이에요. 동아리 회장직을 맡았습니다가 맞습니다. 수동과 피동으로 쓰면 의기소침해 보이고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피하라는 거기 때문에 능동문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주동문을 써주는 게 맞아요. 2번, IoT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느 나라 말입니까? 꿈을 가졌습니다라고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수동으로 쓰여져 있는 표현을 능동으로 바꿀 수 있다면 100% 다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이기 때문에 여행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표현이에요? 선택했습니다.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다음. 번역투 피하셔야 돼요. 근데 번역투가 뭔 거예요? 요즘 번역투가 우리 생활에 너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알려드릴게요. 의에 의해 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된다예요. 의는 뭐의 번역이죠? 우리 친구들? 오브에 의해는 by, 임에도 불구하고는 though, although 이런 거죠. in spite of. 요구된다는 it is required to. 맞습니까? 영어 생각보다 잘하죠. 그래서 홍프로가 못하면 제가 옆에서 같이 차를 스터디키 2를 만들어서 영어를 강의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볼게요. 이것에 의해 마침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좋지 않아요. 이것으로라는 표현으로 잡아주시면 훨씬 깔끔해집니다. 불만이 쌓일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불만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만이 쌓일 뻔했지만, 지만이라는 부정의 역접조사가 있어요. 그 연결어미가 있죠. 지만, 불만이 쌓였지만 글이 훨씬 간결해지죠. 불만에 쌓일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쌓일 뻔했지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요. 매달 5,000개 이상의 레이더 자재를 관리했기 때문에 꼼꼼함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It is necessarily required to예요, 이건. 영어로 번역하면 맞죠? 그러면 뭐야? 꼼꼼함은 필수였습니다 하면 되죠. 필수 안에 요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필수였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번역투는 꼭 피해라. 세 번째 갑니다. 애매모호하고 단정적이지 않는 표현은 지양하라.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일지 모릅니다. 뭘 모르고 뭘 모르고 같은 게 이렇게 너무 많아. 지금 3년을 살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대. 보세요. 자, 땡땡땡의 주력 사업에 대해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지금 회사 PT를 나갔는데 회장님 앞에서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품 설명하고 앞으로 미래 계획 세우는데 회장님 앞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회장님 저희는 땡땡땡 주력 사업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프로젝트와 조사가 확실하다는 믿음이 안 생기죠.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얘기하면서 승진하지 않을까요? 회장님, 땡땡땡 주력 사업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 K 그룹에서는 다음 준비할 계획이 이러면서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저 친구 누군가? 그래서 김 과장 데리고 오게 이렇게 되는 거죠. 승진의 길이 있어요. 말투 하나하나에 사실은 되게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돼요. 비록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그렇죠? 뭘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 봐요. 비록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결과물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 소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결과물에 대해 스스로 만족감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깔끔해진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준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라고? 그냥 중요합니다 하면 되죠. 근데 자기들이 무슨 생각하다 표현 되게 많이 쓰고요. 뭐뭐일 것 같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뭐뭐인 것 같다는 표현 많이 쓰지 않을걸요 아마? 그거에 따라서 강사도 되게 능력과 역량의 차이가 나요. 강사가 야 이거 3번인 것 같아 보다 야 3번이야 어때요? 왠지 믿음이 가죠. 틀렸어도 맞는 것처럼 애들이 익힌다니까. 그 강사들이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스킬입니다. 분명히 틀렸는데 3번이야. 맞아. 내 말 믿어. 이러면 믿고 넘어간다니까. 어차피 그 문제 하나 틀린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배울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3번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자소서를 보면 제일 먼저 고치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이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싹 다 고쳐요. 그러니까 종교론부터 다 고친다 저는. 여기는 소소한 팁들입니다. 4번.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담아내려고 하지 말아라. 포인트는 한 문단에 하나다. 재학생들은 알 겁니다. 비문학 한 단락의 핵심 포인트는 하고 싶은 말은 딱 몇 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문단이면 기껏해 하고 싶은 말 몇 개? 5단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썼다는 얘기는 전달하는 상황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점을 이해하셔라. 7번부터 볼게요. 7번과 5번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과 구체적인 경험과 그리고 구체적인 교훈이 중요하다. 때문에 디테일한 숫자나 퍼센테이지를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서에 막 37.4%였습니다. 막 이런 거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왜? 퍼센테이지를 쓴다, 숫자를 쓴다는 얘기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화법가 장문 기억나나요? 그죠? 기호가 있고 숫자가 있으면 신뢰성과 타당성이 생기죠. 전문기관의 말을 인용하면 뭔가 있어 보이죠? 똑같습니다. 예. 그 퍼센테이지. 제가 원래 첫 번째 받았던 점수는 79.3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이 79.4였어요. 그때 저는 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을 하고 넘어왔는데 당연히 뭐 이 정도는 90점 넘게 생각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공부 평소처럼 안 하고 79.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전상서. 어머님, 아버님, 소자가. 그러면서 저는 제가 왕자인 줄 알았어요. 소자가 불민하여 부모님의 어떤 기대에 어긋나 점수를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92점을 넘겨오겠습니다. 왜 92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우리 엄마 그 편지 아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다음 기말고사 때 올라야 되잖아요, 점수가요. 79.3인 거예요. 0.1점이 떨어진 거예요. 미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차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어머니. 근데 다행히 시험이 좀 어려워서 평균은 더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등수를 어머님, 이번 시험 소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난 전일 약속드렸던 92점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 번째 시험, 2학기 중간고사 80.4 나왔어요. 1점 올랐어요, 1점.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앞에 거가 같이 나온 줄 몰랐지. 앞에 성적이 다 있는 줄 몰랐지. 80점만 되는 줄, 80점 넘었으니까 그래도 면목은 이렇게 다 수우미양가 중에 우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그래서 걸렸죠. 뒤지게 맞을 뻔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 쓰겠죠. 제 첫 점수는 79.4입니다. 그 다음 시험,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노력했지만 0.1점이 떨어진 79.3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그래서 공부를 그만해야 되지.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분명히 어떤 순간을 계기로 점수가 올랐냐면 친구가 있어요. 전교 4등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방송에 늘 얘기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맨날 따라다니는 거야. 걔가 자면 나도 자고. 걔 공부하면 나도 공부하는 척하고. 그래서 걔네 집에서 배웠던 게 무협지를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걔는 공부하고 있는데 무협지가 있더라고요. 영웅문. 그래서 그걸 꺼내서 계속 보고. 근데 따라다니니까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자기소개에 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다가 저는 공부 방법론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앞선 사람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으로 느낀 점. 그 친구를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번 내용으로 딱 적절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뭔가 정확해 보이잖아요. 79.4. 성적표를 떼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중학교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발 직접 소리내서 여러 번 읽어봐라. 읽는 사람을 고려해라. 7번째, 기승전결 중요하다. 그러나 언제나 두 가지식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반복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계속 마지막까지 반복하는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까지 학생들이 진짜 어떻게 썼는지를 살펴볼게요. 학생들이.
약간 우리 감동 실화부터 넘어갈까요? 요거 건국대학교 17학번 친구인데요. 이거는 3번 문항이에요. 3번 문항. 3번, 2번, 1번 순으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쓰는지. 아까 3번 문항의 포인트는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생각의 과정. 그리고 배움, 나눔, 협력, 갈등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보통 봉사활동 많이 씁니다. 그렇죠? 갑니다. 제 생애 첫 봉사활동은 어머님과 함께 간 양로원이었습니다. 괜찮은 문장이에요. 평범한 문장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맡았던 일은 양로원에서 가장 편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 누구 생각? 내 생각. 느낀 점과 생각. 말벗 봉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할머님들 중에는 더러 호통을 치시거나 옷을 세게 잡아당기시거나, 여러분들 솔직히 지나가는 할머님이 나 도와달라고 하면서 옷 세게 잡아당기면 약간 무섭고 그렇죠. 그런 공포가 두려움이 사실 다 있다고요. 누구나. 분들도 계셔서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조금 친해지고 나니까 제가 식판을 가져다 드리거나 물을 떠다 드릴 때면 고맙다, 참 예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사건이고 뭐가 자기 생각인지 모르게 계속 들어가 있죠. 조금씩 섞여서. 불편했던 첫 봉사가 끝나갈 때쯤 저는 맞은편에서 한 할머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보통 봉사활동 가면 누구 봐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보죠. 근데 이 친구 누구 본 거예요? 우리 엄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친구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두 분의 모습은 자원봉사자와 대상자의 관계가 아니라 not A 법비 고문입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와 또 한 사람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도 누군가의 어머니일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 생각이야? 학생. 그러니까 자신의 통찰. 이게 생각의 과정.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하라 그랬잖아요. 뭔가. 그때까지도 저는 할머님들을 봉사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이분들은 불쌍하신 분들이야. 봉사 받아야 되는 분들이야. 혹은 버림받은 분들이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말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미지는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느낀 건 뭐였다? 어머니와 또 하나의 어머니라고 느꼈다. 이때부터 이 친구가 참 마음이 착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이 깊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는 흔히 봉사의 의미를 떠올리면 아까 제가 그랬어요. 정의를 줘라. 아까 어떤 특정한 단어의 배려나 협력이나 그거에 대해 나만의 정의를 내려라고 했죠. 그게 이 얘기예요. 봉사의 의미를 떠올리면 나보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선의 정도로 여기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존재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낫다라는 우월의식이 마음속 깊이 내재한 듯 말입니다. 그렇죠? 이 표현 멋있잖아요. 내재한 듯 말입니다. 이런 표현 딱 잡아놨다가 여러분들 자주 쓰는 거라니까요. 이런 거. 내재한 듯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봉사의 대상과 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계속 생각한 얘기죠. 실제로는 사건 되게 간단해요. 봉사활동 가서 뭐 했다? 할머니 만났다. 식판 갖다 드렸다. 끝이에요, 내용은. 사건은. 나머지 다 뭐야? 생각.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간에 알지 못했던 봉사의 참 의미를 되뇌 수 있었듯 봉사의 주체도 때로는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제가 봉사 첫날에 느꼈던 할머님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비단 나 자신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할머님들의 나를 향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할머니가 옷 끌어 잡아당기니까 내가 할머니 무서워했죠. 역지사지의 태도로 누가 할머님이 날 두려워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낯선 친구가 와서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님은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앉거나 저희 할머니는 안마의자에도 못 앉으세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봉사해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앉으세요 하면서 이제 거두르면 이제 고관절 수술한 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할머님보다 아프신 부분이 다 모르잖아요. 어깨가 아프신 분도 계시고 허리가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나무 부축할 때 어깨 밑으로 가서 이렇게 부축한다는 개념을 하면 내 어깨가 탈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우리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를 한 거예요. 아, 오히려 할머님들이 날 두려워할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이 봉사를 오가지만 실상 그분들에게는 가족이 아닌 매번 다른 낯선 사람들에게 받는 호의가 또 때로는 어떻게 느껴질 수 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미안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모르겠다는 표현은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보다 겸손의 표현이 되는 거죠. 앞뒷 문장이 뚜렷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이면 이런 가끔가다 들어가는 이 모르겠습니다, 뭐뭐인 것 같습니다는 오히려 겸손의 표현으로 바뀌어요. 아까 제가 지양해야 되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아, 이 친구 배려심 되게 투철하구나, 겸손하구나라는 느낌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 쓸 때는 전후 문장을 조금 단정적으로 써주고 가운데 문장만 살짝 바꿔주면 아주 멋있는 글이 되죠.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올라와 처음 나갔던 그 양로원에 고3이 된 지금도, 자, 정기적으로 다니며 고3이 된 지금도 정기적으로 다닌다는 것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겠죠? 이 글을 보고 생활기록 봤는데 양로원 3년 봉사 딱 있어. 합격.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머님들께서 낯섦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좋은 거예요. 한 군데를 계속 다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 다 알게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낯설어 안 낯설어요? 서로가 안 낯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합격했어요, 이걸로. 이해하셨어요? 자, 요런 느낌이죠. 대부분 다 생각이죠. 갑니다, 또. 뭘 볼까요? 자, 요거를 볼까요? 너무 많은데, 좋은 예시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보죠. 고려대 18학번 학생 걸로 보죠. 2번 문항은 보통 제가 아까 실패사라도 괜찮다 그랬죠. 실패사래요. 꿈을 일찍부터 갖고 공부를 흔들림 없이 해왔지만 보통 일찍부터 꿈을 갖고 있으면 그 친구는 행복한 친구예요. 그죠? 계속 그 길로 달려가면 되지만 근데 사실은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이거 솔직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생활에 후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몇 해 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아일랜드 대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다른 친구들의 기쁨과는 반대로 저는 오히려 만나기가 꺼려지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문과라든지 뭐 다른 과를 지원할 때 영어를 못한다고 얘기하면 이거 마이너스가 될 것 같죠? 근데 얘가 어떻게 포장되는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대사님과의 만남을 거부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를 했다. 자신의 느낀 점, 생각의 과정.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만남을 꺼려했을까? 꼭 내가 남들에게 영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던 걸까? 이렇게 물음표 나오죠. 괜찮다고요. 이런 생각들이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분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저도 그랬고요.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마음들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꼭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잘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자신 없는 일에는 갖은 핑계로 도망치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신에 대해서 불안함이 들어가는 표현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후회가 제게 남들에게 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에 주저함을 없애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크게 후회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씨, 나 왜 그랬을까? 반성한다는 뜻이에요. 더불어 그 뒤로는 다시는 영어 때문에 겪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 나 지금 영어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나쁜 거를 쓴다고 해서 나쁘게 끝나지는 않는다. 어떻게 포장하냐가 중요하다. 자, 마지막 1번 문항만 보죠. 하나만 딱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딱 5분이면 끝날 것 같네요. 1분 문항입니다. 학교 생활 중 뭐 공부, 학업에 기운 노력이죠? 느낀 점 갑니다.
몇 해 전 저는 책에서 이런 구조를 보았습니다. 한 편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맞이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저는 전보다 한층 진지한 자세로 텍스트를 읽게 되었습니다. 요거 문학에 있는 표현, 문학 책, 작품 이런 표현 많이 보셨죠?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책 읽는 속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스페셜티, 자신만의 특징. 잘 빨리 읽는다. 어릴 적에 속독을 배운 탓에 남들은 10분 동안 읽는 글자도 저는 5분 정도면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때가 되면 20분씩 남곤 했는데 작년 6월부터 어려워진 시험에 정확도 부재,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한동안 깊은 슬럼프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고전 문학 문제는 제게 정말 큰 벽이었다. 그러던 중 저희 학교 문학 선생님 중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학교 문학 선생님이 누구였을까요? 질문이에요. 그렇죠. 저희 학교 문학 선생님은 사실 학원 선생님이었겠죠. 이거를 학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 좀 그렇잖아요. 저는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당당해, 괜찮아. 당당해지란 말이야. 그래서 내 이름 써. 막 그랬거든요. 차마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양보했거든요. 괜찮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붙었어요. 대학 갔거든요. 그럼 된 거죠. 자, 참고로 제가 소개하는 애들은 다 대학 이걸로 자소서로 학종으로 갔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뚜구 땡땡은 글은 참 잘 읽지만 문학은 잘 못하는구나. 문학은 문학답게 읽어라. 제가 타이틀이 국어는 국어답게거든요. 비문학은 비문학답게, 문학은 문학답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글과 문학은 무엇이 다를까? 그러면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은 또 무엇이 다를까? 이런 물음들이 제 머릿속에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무리 짓지 않고 이제 이 뒤에 해결해 줄 거라는 얘기가 드러나죠. 그러면서 엔터 딱 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다른 반전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고전이라고 하면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고전 문학은 이보다 훨씬 앞선 고구려, 신라, 고려, 삼국시대의 작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들은 사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한테는 너무나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제 삶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 작품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느낌이에요. 고전 단어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하면서 긍정 부정을 치기만 했지 그 작품들에 공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전 못하는 친구들이 특징이잖아요. 공감이 안 가요. 뭔 소리예요. 하지만 고구려 시대의 황조가, 신라의 제망매가, 고려의 동동 같은 작품은 모두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을 잃고 슬퍼한다라는 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는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의 내용을 적어주고 있죠. 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감이야말로, 자, 참고로 이 친구는 그거예요. 미디어학과 관련 친구예요. 멀티미디어학과 PD가 되고 싶은 친구예요. PD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중들의 마음에 있는 공감 능력이죠. 그죠? 무한도전 김태우 PD라든지 나영석 PD 이런 사람들 대중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잡는 거. 그러니까 PD한테 가장 중요한 영역은 공감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 공감이야말로 고전 문학을 고전 문학답게 읽을 수 있게 하는 비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 공부를 할 때 작품에 최대한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기로 하였고,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정답들이 훨씬 더 명료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할지 모르지만 감정을 싣는 행위가 오히려 전보다 저를 더욱 이성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변하면 오히려 이성이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학의 감정을 싣는 순간 오히려 더 객관적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자, 봐봐요. 장문으로 오다가 딱 한 문장으로 끝내보자.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꾸었던 언론인의 꿈이 공감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했던 계기가 말입니다. 라고 끝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 니네 언론정보학과 가고 싶어 얘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다 언론정보학과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언론인의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순간 저 언론정보학 가고 싶어요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렇게 티 안 나게 티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티 안 나게 지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자기소개서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직 안 보여드린 예시도 되게 많아요. 그 예시들은 친구들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서로 상의하셔서 살펴보시고 여기 있는 표현들 그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조금 자기의 이야기로 바꿔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혹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저 옆에 제 그 대기실에서 질문 받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